자, 이번 시는 감정평가의 기초 관련한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6문제 대회 보통 출제가 되는가요? 자, 일단 가치, 그리고 가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이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다뤄지는 용어인데요. 일반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개별 요인, 이 두 가지 등이 소위 이제 감정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전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관련해서 용어의 정의 가지고 답을 뽑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가치라는 용어. 자, 좀 긴데요.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켜서 시장 가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서도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시험 지문 중에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지문 하나 뒤에서 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응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과거에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 과거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거의 값을 가리켜서 바로 가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가치는 현재 값이 되게 될 것이고 가격은 과거의 값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즘에 잘 내지 않을 텐데요. 가격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세 가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유효, 수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그 재화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유효, 수요라고 해서 이건 이제 경제론 얘기할 때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그런 욕구를 가리켜서 자, 유효, 수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외 쓸모라는 개념, 이걸 효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부족했을 때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된다. 산소 같은 것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 효용도 있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뭐 유효,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상대적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해서 일단 가장 쉽게 구성하는 게 과거의 값은 가격이 되게 될 것이고 현재 값은 가치라고 하는 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가치가 아주 많이 다뤄질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거 교환 가치와 유산 가치,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환 가치와 시장 가치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말이 좀 그래. 지금 가격 같은 것은 과거의 값이다라고 되어 있고 교환의 대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가치에서는 시장 가치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값이다. 유사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치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지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 때문에 가격이 정해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그 다음 주제. 자, 가격의 제 원칙이라고 해서 변동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변동의 원칙. 가격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바로 시점을 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이 비슷한 나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기존에 거래가 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 아파트의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1월 달에 3억이었다. 그 사이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한 3%가 뛰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시점을 수정해서 3%를 더해주는 것, 이게 실질적인 감정평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자, 균형의 원칙, 적합 원칙, 이 편집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 그림이. 해서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의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은 외부 관계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 외부 환경에 적합했을 때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런 거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 감정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을 낮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나홀로 아파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기반시설도 들어오고 등등등의 준비를 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기반시설 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논밭 한가운데 아파트가 들어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의 원칙에 위배돼서 바로 일정한 감가 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이때 감가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기를 경제적 감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한편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이때 그 가격을 까는 것을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의 원칙에 위배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내부 뭐 배관이라든가 이런 설비 등이 노후화돼서 상대적으로 같은 평형대 아파트보다 낮게 거래가 되는 것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균형의 원칙이 위배돼서 좀 가격을 낮게 깎아내야 될 텐데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바로 기능적 감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요. 자, 용어의 정의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외부 관계의 원칙이 될 것이고 여기서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게 되면 바로 자, 경제적 감가, 그다음에 내부 관계 간에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감가를 하게 될 텐데 이걸 우리가 균형의 원칙이 위배됐을 때 기능적 감가 외우셔야 돼. 어떻게 순서를 자, 변동의 원칙에서는 시점 수정 한 번 구성이 됐었고요. 사실은 가격의 제휴 원칙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가지고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도 어긋난 사례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계속 같은 부분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가격의 제휴 원칙이라고 하는 게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가십시다.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적합의 원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테고 이때 이제 파생되는 것이 자, 경제적 감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 환경 요소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내부 구성 요소의 관계를 따져보게 될 테고 이때 이름하여 이 가격을 까는 이유를 기능적 감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요거만 가지고 주구장창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대신 이 파트는 출제 빈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를 풀어볼 때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구성한다. 그래서 아예 답을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가격의 제휴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학개론 교재에서 얘기할 때 한 8개인가 9개가 나와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은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는 다 도배했고요. 15년 전에 다른 대체 원칙이라는 게 한번 시험 문제 답이 됐었는데 그걸 배제하면은 뭐 16년 해봤자 3, 4년에 한 문제니까 4, 5문제 출제가 됐을 텐데 그냥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요걸 베이스로 끊임없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자, 가격의 결정 과정 해서 요게 이제 지역 분석하고요. 개별 분석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일반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 있었죠. 개별 요인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요인도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을 테고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도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일반 요인은요. 대한민국 어디에다 투자를 하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요인은 감정 평가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지역 분석을 통해서 먼저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가에 최근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시적 분석을 의미하게 될 테고,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시적 분석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그 동네 전체적인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바로 지역 분석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그 개별 물건의 특징을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다. 해서 평촌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평촌 전체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 3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먼저 평가를 한다. 이게 지역 분석이란 의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다 30억 평대 아파트가 3억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이 아파트가 이 동네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검토해 본다. 이게 바로 개별 분석이다.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내부 오일 수리를 해가지고 좀 효용이 크다라든가, 또는 층고가 다른 층보다 다른 것보다 고층이라서 뷰가 그나마 좀 좋다,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저층이다, 1층이다 라고 하는 거라든가, 혹은 상대적으로 수리가 안 돼 있어서 좀 지저분하다 등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개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요, 지역 분석자 하고 나서 개별 분석한다를 개별 분석하고 나서 지역 분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되게 됩니다. 유치찬란하게 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결정 순서 하나 체크드렸고요. 이제 용어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마지막 단어 보셔야 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 인근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평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자, 기준점을 기존의 평촌에서 거래가 됐던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자, 같은 동네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근 지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근데 평촌에 대한 평촌 아파트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평촌에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마침 없더라. 그래서 옆 동네인 범계동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가는 것을 가리켜서 그 옆 동네에 거래 가격을 가리켜서 바로 유사지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유사지역은요,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유사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사지역은 트랙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에 문제 분석하다 보면 인근지역 해가지고 좀 길잖아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점점점 앞을 보시면 안 돼. 제일 마지막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적, 이걸 가지고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적 있다고 해서 말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기초 파트에서 논의가 되는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2문제 내외 출제가 기본적으로 되게 되는데, 이게 좀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롭다는 게 이게 토시 갖고 장난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 자체는 나중에 솔직히 계산 문제가 훨씬 몇 번만 연습하면 싸게 먹히고요. 이런 용어의 정의 가지고 구성하는 게 대단히 까다로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험에서 이런 것도 한번 구성이 됐거든요. 바로 가치 형성 요인이란 지역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해서 그 당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얘를 답으로 뽑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틀리고 말고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제일 마지막 뭐라고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적. 그래서 출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이 쭉 있게 되면 제일 뒤에 있는 단어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항상 출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유사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유사적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비교 검토해야 된다. 자, 가볼까요? 지금 이제 범계역 인근에 부동산이 있다. 자, 지금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는 게 평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평촌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 대해서, 자, 요게 이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다. 그런데 마침 마땅한 거래 사례가 없어서 범계역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범계 비슷한 아파트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 있고, 또는
거래 사례가 있어서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이 거래 사례 기준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인근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역 요인이 똑같기 때문에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 없이 바로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에서 개별 물건의 가격을 바로 확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거치게 될 것이고, 자, 유사 지역의 사례를 기준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것의 비교치를 검토해 봐야 된다. 전반적으로 범위계보다는 평촌이 한 30% 정도 가격이 높다. 그러면 그 정도 가액을 업을 시켜주는 방식이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그래서 유사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가치와 가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문제 가지고 가서 보겠습니다.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면서 가격은 과거에 교환의 대가로서 지불했던 금액을 가리켜서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2번요. 가치는 장래 효용에 중점을 두게 될 테고, 이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거, 요걸 불문하고 인정이 되게 된다. 큰 의미 없고요. 지금 답을 자꾸 찾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되새겨서 암기를 하겠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요. 답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미래 값이다. 답은 몇 번? 3번에서 가격은 뭐가 된다고요? 과거의 값을 가리켜서 바로 가격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가치는 뭐가 된다? 바로 현재 값이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이 지문이에서 가격은 과거에 교환의 대가로 지불됐었던 금액, 과거의 값이 되게 될 테고, 가치는 현재 값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요. 또 이 문제 내더라도 또 손 못 대, 또 바꿔치기 할 수도 있겠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또 내면 또 그도 그럴싸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의 값이라고 하는 것. 중요 쟁점이고요.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것으로서 각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렵지 않고요. 주어진 시점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이게 시장 가치라는 개념, 조세 가치라는 개념, 사용 가치라는 개념, 온갖 가치가 옛날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치 중에서 주로 논의의 쟁점을 삼는 것은 그저 시장 가치. 시장 가치의 정의는 뭐라고요?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본다? 시장 가치. 그리고 이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래전 문제이긴 한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적정 가격과 시장 가치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데 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이런 거 나오면 감사한 지문이 될 테고요. 아까 시장 가치는 교환 가치와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치 발생 요인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고, 다시 우리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일반 요인은 별 의미가 없고요.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것, 요것만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1번 대상 부동산의 물적 특성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제한 이런 것들도 부동산의 효용, 쓸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 같은 것을 공부할 때 어떤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될 테고, 어떤 토지가 중심상업적이다. 그러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번 집은 오른편, 2번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론 할 때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수요, 그 다음에 공급이라고 하는 거, 바로 지불 능력을 전제로 어떤 물건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이걸 가리켜서 수요라고 부르게 될 테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공급 능력 있는 공급자가 일정한 가격에 반응해서 그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급이 됐든 수요가 됐든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을 전제라고 감정평가론 영역에서 논의할 때는 유효, 수요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해서 자 답은 2번 좀 옛날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자, 4번 효용은 각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자 주거지에서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등의 의미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주거 용도로 어떤 토지를 취득을 하거나 할 때는 쾌적성 등을 논하게 된다.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수익성, 그 다음에 공업용지는 뭐 생산성 이런 식의 표현들 큰 의미 없고요. 이런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해서 오른편 해서 자, 이 문제도 간단해요. 이 사실 이제 가치와 가격 얘기할 때는 좀 간단한 주제. 물론 이게 다 사람들이 맞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저 꾸준히 내왔던 것들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지고 쟁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지역 분석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인근 지역을 가지고 인근 지역의 분석이 이루어지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이 바로 어떻다 개별 분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자, 이 물건이 속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동네 가격 수준 대비해서 얘가 장점, 단점 등등등을 고려해서 해당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개별 분석. 자, 유사지역 있죠? 옆 동네라고 그랬어요. 유사지역의 분석이 선행돼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지역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 개별 분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서 질문 보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 그리고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번 질문요.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자, 이게 이제 용어가 중복되는 건데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법조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동일 수급권 따로 있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도 포함한다. 이런 식의 명제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인근 지역 플러스 유사 지역을 가리켜서 동일 수급권 이렇게 정의를 하죠. 3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뒤에 관련한 문제가 또 하나 나오게 될 텐데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태냐 아니냐를 분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건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게 감정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요. 상업지 인근에다가 주거 용도로 어떤 건물을 쓰고 있다. 그럼 최유효 이용은 아닐 테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의미. 다만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보니까 근데 시험 문제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한때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답을 뽑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치한 문제죠.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략의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하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한다라고 해서 답은요 4번.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대상적이다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미시적인 분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 문제가 30회 때 다시 출제가 되게 됩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따 문제 보실 텐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출제가 되는 거야. 이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주제들이에요. 이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지역 분석은 스케일 크게 보니까 자 거시적 분석이 될 테고 지역 분석은 특정한 부동산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미시적 분석이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일단 4번이
되게 될 것이죠. 30회 때, 자, 이게 거시적 분석하고요. 미시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약간 확대해서 답을 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7회 때는 어떤 문제의 답은요?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개별분석, 틀린 것은. 자, 가볼까요?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 지역분석, 자, 개별분석, 틀린 것을 고르시오. 27회 때 출제가 됐죠? 그럼 30회 때 출제는요, 이걸 보고 문제를 약간 짜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회 때 문제는 순서 물어봐서 유치하게 뽑아냈고, 이것도 그래요. 사실은, 공부를 하면 이제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이런 데는 나중에 이제 결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를 뿐이지, 답이 다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회 때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아까 이런 질문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십시다. 있었나? 자, 요거 나와 있잖아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서 주어, 수로만 바꾸는 케이스예요. 2번 질문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 거시적, 광역 분석. 아까 5번 질문 했던 거, 이거 바꿔치기 해놨잖아. 그래서 지역 분석은 거시적 분석이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이다. 라고 27회 때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였다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냥 쉽게 구성을 해요. 다 쉽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역에 따라서 상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한 15%에서 20%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걸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어차피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준비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준비할 수 있는 것만. 대신 이 쉽다고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 이게 이런 걸 틀려서 1년씩 개고생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맞춰줘야 될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 답으로 뽑았고요. 인근 지역, 끝머리 가서 보십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동네를 평가할 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머리 뭐라고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거, 끝머리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라고 돼 있죠. 해서 사실은 이 정의 자체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인근 지역 플러스 유사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동일 수급권. 문장을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대상 부동산과 대체 혹은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인근 지역 플러스 유사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도 이제 앞쪽을 보면 안 되고요. 굳이 시험 문제 틀리든 맞든 답을 구성을 하고 싶으면은 뒤에 인근 지역을 포함하되 유사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 지역까지 포함하지만 인근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트릭들을 써요. 좀 이따 문제 보시게 되면 인근 지역 가지고요. 이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런 걸 갖고 트릭들을 쓰게 된다. 살짝 말을 바꿔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이제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개별 분석 과정에서 만약 이것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한다면 높은 감정 평가액이 나오게 될 것이고, 개별 분석 과정에서 최유효 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단되기 못하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 평가액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 27회 때 5번 지문 뽑았던 그 주제를 2번 지문에서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사실은 이런 내용들 뒤에서 계속 중복되는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낸 것도 내고 이 중에 한 가지씩 용어 탈살 바꿔치기 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때 문제, 27회 때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구성을 했던 그런 문제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회차를 다 써놓고 회차를 분석해 드리는 취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루틴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기존 문제와 똑같이는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쟁점들 조금씩 바꿔치기 해서 출제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한 16년 정도의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시험에 나올 만한 영역들이 거의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드렸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또 바로 답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적합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 요소와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그래서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면 이때 하는 감가를 뭐라고 분석한다? 경제적 감가라고 부르게 된다.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위배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균형의 원칙. 그럴 때 이때 가격을 까는 것을 이름하여 기능적 감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이거만 가지고 계속해서 한 16년과 10개월만큼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구성하고요. 그러다가 이걸 벗어나서 17대든가요? 이런 게 나왔어서 바로 변동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이때 변동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점, 수점이라는 개념입니다. 해서 자, 변동의 원칙, 다시 기억,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다시 니은,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다시 디귿,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순서로 연결하시오. 그렇게 뜬금없이 연결한다고요. 그러면 변동의 원칙에서는 시점, 수점, 균형의 원칙에 있어서는 바로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경제적 감가. 요렇게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의미고 자식은 필요 없어요. 외우는 게 능사지. 의미를 새기고 말고 할 게 안 됩니다. 그냥 이걸로 100% 답을 도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울 것처럼 보여지는데 수험생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학교로 나와 있는 8개에서 한 10몇 개 되는 그 각각의 뭐 대체 원칙이다, 저쩌고 쭉 이렇게 이제 다 읽어버리니까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일 없이 읽어보게 됩니다. 읽어보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게 너무 문제가 쉬운 게 아니냐 착각할 수 있는데요. 어려워요. 왜? 맨날 답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난이도를 점점점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이거저거 다 떠나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보셔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시험 문제 답을 맞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제가 미리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무조건 다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러면 또 생각하지 마시라고. 혹시 올해 딴 거다. 그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도 세팅되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자체는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각각의 개별 소스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 심지어 투자론이나 우리가 경제론 이런 것도 하나하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1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어때요? 거의 구구단처럼 축 치고 나와야 돼. 해서 이 문제 가격의 제 원칙 나오게 되면 적합 균형의 원칙 1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 결합에 따른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끄트머리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원가법, 건물에 대한 주된 평가 방법이 원가법이 되게 될 텐데 재조달 원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원가,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이 재조달 원가에 대응해서 감가 수정, 감가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건물이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바로 경제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로 처리를 해서 그 가액을 바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액을 좀 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럼 이것도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야. 균형의 원칙은 끄트머리 가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뭐야? 끄트머리 마지막을 먼저 보셔야 돼. 이게 이렇게 봤는데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중간에 토시 바꿔친 걸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과목을 불문하고 일단 주어수로 주어서 미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것만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미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어 수로 가게 되면 균형의 원칙 나왔을 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기능적 감가. 그래서 답 2번. 그리고 아예 안 보고 넘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골고루 다 이해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어서로. 그러면 우리가 1차 과목에서는 제일 문제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 싸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80문제를 80분 안에 다 제출을 못 해요.
그 80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면 거의 다 100% 합격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가지고 이거 보다가 혹시 이렇게 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적합의 원칙은 자,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적합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두 개만 보시면 되고 답은 몇 번? 2번.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개념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 이용, 최고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 부동산이 그 지역에서 어떻다. 합법적으로 이용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면 최유효 이용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개념 자체를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이건 착하게 살자는 똑같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등이 됐을 때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체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따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머지 의미가 없어요. 보셔서도 안 되고 지금 시간 세이브 항상 쉽게 내는 80%의 문제를 아주 빠르게 체크해가는 거. 이게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이고 특히 민법은 개론보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유는 자꾸 갑을병 이렇게 막 경우의 수 그리고 따져보고 미친 짓입니다. 그냥 우리 이중매매 나오면 그냥 무조건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2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 그럼 중간 끄트머리 가면 유효 이런 얘기 튀어나오거든. 유효 틀렸고 무효. 제2 매매 계약은 무효. 그 다음에 선의 제3자는 다 소유권 취득한다. 심지어 제가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답을 번호를 알려드린다고 그냥 4번 아니면 5번에 무조건 그 문제를 깔아버린다고. 그럼 너무 쉬운 게 아니냐고. 뭘 쉽긴 쉬워요. 그걸 문제 사례를 구성을 쫙 하게 되면 3분 줘도 읽지를 못해. 3분 줘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답을 대놓고 주더라도 어떻다고요? 자, 전혀 손을 못 대. 이런 것도 그래요. 지금 제가 분석해서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쉬운 거야. 이거 뭘 하고는 다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나중에 누가 노트 정리해놓으면 그냥 드립다 몇 개 외워가지고 가서 풀어도 될 정도라고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읽어봐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현상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의 원칙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또 어디 있어? 없잖아. 답 1번이죠? 모든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으로 통일 100% 달리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게 무슨 대체 원칙이 있고 뭐가 있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야. 자, 답을 먼저 마킹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볼까요?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굳이 이제 답을 외웠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 건물 내가 좀 잘못 만들어져서 어떻다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래서 가격이 어떻다 상대적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적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뭘 얘기한다고요? 주변 환경과의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변 환경과 관련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역 분석과 관련해서 바로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스타벅스라고는 커피 체인점이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지역에 스타벅스가 들어서느냐 들어서지 않느냐 딱 한 가지로 끝난다고 그래.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이 동네는 뜨는 동네, 스타벅스가 들어서지 않으면 이 동네는 안 뜨는 동네. 그래서 걔들 자체가 그냥 뭐 100% 다 적중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나름의 상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디다 커피를 팔아먹을까를 계산한다고요. 걔들이 판단하는 게 결국은 뭘 판단하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이라는 거. 어디서 커피를 파는 게 좋을까? 어디다 커피 가게를 내는 게 좋을까? 이게 적합의 원칙. 근데 이렇게 듣고 답을 미리 체크해놓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보다가 냉난방비 이것도 뭔 소리야? 후보 지역 분석, 표준적 사용이 뭔 소리? 감 안 와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이건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와서 찍지 않으면은
이 얘기 보다가 이제 모를 얘기만 나와 있잖아요. 예측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마구잡이 나오기 시작해. 그럼 개판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15-1에 된거 나왔던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100%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근데 7년 동안 나왔던 문제 분석하니까 2문제 나왔어요.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읽어가면 대단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미리 이거는 비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2번. 지금 이제 28회 때 구성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6회 때 구성이 됐잖아요. 26회 때는 문장 형태로 똑같은 문제를 내기 민망하니까 사례를 만들어서 28회 때 구성했어요. 30회 때 안 나왔으니까 31회 때 이제 이렇게 지문 형태로 쓱 깔아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정리하면 변동의 원칙,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뭐가 된다? 경제적 감가, 이런 식으로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아예 답은 지금까지 문제 17회 문제에서만 변동의 원칙이 포인트가 하나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변동의 원칙을 지적하는 것은 뒤에서 감정평가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할 때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그때 사정, 보정,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개념상 필요해서 하는 거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가격과 가치 등에 관한 주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잠시 끊었다가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